관심을 끄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팩트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10분 안에 끝내주는 이종학의 행정학 개념어 사전 Just 10minute. 오늘 이 시간에는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학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행정학은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이 관료제를 행정 조직에 이식해내는 것이 미국 행정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를 행정학의 원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. 행정학이 다루는 그 행정의 개념은 사실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러저러한 종합적인 일들을 다 행하는 행정이 아니라 관료제 조직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, 여기에 이제 국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745년 프랑스의 브루네가 뮤로하고 크라시를 합성해서 관료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프러시아 정부를 지칭해가지고 야 뷰로크라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. 야 니네 보니까 말이야 관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있구나,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관료제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관료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이게 보니까 화폐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관료들한테 다달이 월급을 이렇게 화폐로 줄 수 있게 된 거, 이것도 이제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, 물적 관리 수단의 집중화, 이게 무슨 얘기냐, 예산을 짜가지고 그거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면은 행정이 잘 이끌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 관료제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그 다음에 행정 업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고,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좀 더 전문화가 돼야 되고, 그래서 이제 관료제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고요. 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, 이게요 관료제라는 게 결국에는 조직의 발명의 형태이거든요. 그러니까 농경사회 때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. 눈 뜨고 딱 뭐 우리 집 뭐 앞마당 탁 열고 나가면은 거기 내 직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말이죠. 직장 동료들이 옆집 사람들이야, 다 우리 친척들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냥.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이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 왔을 때 그 조직의 형태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관료제, 이게 이제 발명품이에요. 일종의 이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의 한 가지가 바로 이 관료제 아니겠냐,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. 이게 이제 관료제가 조직이라는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이고, 이것이 기존의 어떤 농경사회 때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던 시절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기술적 우위성이 있었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막 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많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관료제를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귀족정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. 관료제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들이 다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관료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 조직 딱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, 이 관료제 이론하면은 가장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. 막스 베버. 이 우드로 윌슨도 말입니다. 이 막스 베버의 학문을 본따서 가지고 수입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윌슨의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윌슨 베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윌슨 베버리안,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. 그 정도로 이 베버는 관료제 이론의 창시자 같은 분인데, 이분은 이렇게 나눴어요. 관료제 유형을 보니까 가산 관료제, 옛날 왕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관료제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상대방들 휘어잡아서 끌고 나가는, 근데 휘어잡는 게 강제력이 아니라 뭔가 풍겨지는 뭔가의 그 사람의 분위기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. 자, 그런 이제 카리스마를 이제 관료제의 핵심으로 본 이런 유형도 하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 근대 관료제인데, 법적 권위에 근거를 둔 합법적 관료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대 사회에는 어떤 전통적인 야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환인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얘기 하는 거에서 벗어나고, 그 다음에 야 나를 따르는 게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도 다 벗어나서 법에 기초해 가지고 상사의 의견을 반드시 좀 추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격으로서의 이 이제
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관료제,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. 여길 보면 법규에서 지배를 하고 법 앞에서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, 그 다음에 계층제적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공과 사가 구분된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요 안에서 봤을 때 베버가 주창했던 관료제는 이념형이에요. 이념형,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 다 빼고 관료제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해줬고요.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은, 이것은 사기업에도 관료제가 적용 가능하고 공적인 이 조직에도 관료제가 가능하다,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이다, 이렇게 해가지고요, 문제 해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 이 관료제다,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의 적합성을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이제 베버의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이념형이다, 보편성이다, 그리고 이제 합리성이 있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근대 관료제인데, 근대 합법적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층이 나눠지고 분업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. 이게 보시면은 피라미드형 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면은, 이렇게 나눠진 것을 우리가 이제 계층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위아래 수직적으로 이제 계층제가 나눠지고,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쪼개지면 이거는 이제 분업화되었다.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세분화돼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일에만 종사하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. 전문화의 원리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인 거예요. 자, 이제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와 분업화의 원리라고 하는 게 합법적 관료제 안에 들어오고, 법규에 따라서, 법에 따라 지배하고, 인간적이진 않아요. 근데 이게 딱 너무 체계가 딱 잡혀있다 보니까 비인간성이 있죠. 그거를 다르게 말할 때 비정의성이다, 영어로는 impersonality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모든 걸 다 문서로 객관화시켜서 합니다. 그래서 객관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건 좋은 점인데, 좀 재수는 없어. 그래서 비인간적이다,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리고 전임직으로 요 일만 이제 담당하게 그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게끔 하고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탁 빠져나가더라도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 넣으면 그 조직은 영원히 항구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항구성,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순기능들 다시 한번 보면은, 법 앞에서 평등하지요,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, 일사불란하기 위해서 명령하면 그거를 자라락 다 따르게 돼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신속, 정확,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. 갈등을 조정하고요, 상승 욕구, 이제 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채워집니다만은 이 권위적이고요, 너무 권력 구조가. 그리고 위에가 권위로 막 누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전문적이야. 그러니까 네가 전문적이면 다야? 야, 내 말 들어. 아니 이게 맞는데요? 뭐 이렇게 하면서 충돌을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. 권력구조 이호나 파킨슨 법칙은요, 이 조직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있잖아요, 부하를 늘리고, 내 부하가 늘어나면 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. 이런 걸 시도한대요. 이걸 파킨슨이 밝혔다 그래서 파킨슨 법칙이라 그러고, 이 창의력 저해되죠.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. 그리고 이 딱 계층제화되고 분업화된 속에서 내일만 잘하면 되지 하는 것 때문에 무관심과 무사한 일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동조과잉은요, 이 조직이 이제 요구하는 규범을 생각 없이 그냥 따르기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규칙에 너무 얽매이는 동조과잉. 그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형식주의, 이거를 레드테이프 내지는 법문용례라고도 하는데요,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진다. 그리고 이제 비인간화 된다고 했고요, 훈련된 무능, 그러니까 너무 한 영역에서만 종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그렇게 되는 훈련된 무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를 피터가, 그래서 무능력자들이 결국에는 전에 시키는 일 잘했다고 승진하는데 올라간 속에서의 능력은 없더라.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상층부를 구성한다. 이렇게 피터의 원리 같은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. 이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한다. 자, 그 다음에 관료제가 그러면 민주주의에는 기여를 하느냐,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 장점들을 놓고 보면 평등하죠, 기회도 균등하죠,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거, 민주적으로 딱 결정된 사안을 국민들이 원하는 걸, 야 이거 실행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,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실현하죠. 그리고 입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행정부가 또 좀 메꿔주죠.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도 또 이뤄낼 수 있고,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, 이렇게 보지만, 너무 권위적이니까 이 조직 내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, 관료들이요 특권 집단화해가지고 저 입법부가 막 요구하고 그래도 막 말 잘 안 듣고, 대통령 뭘 요구해도 야 대통령, 야 그것도 지나가면 딴 놈이 올 거야,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잘 안 듣고 이러기도 해요.
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막 이 어깃장 놓으면서 자기네들의 내부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있잖아요. 정책 결정에 이 관료의 힘이 너무 커져. 근데 이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거든. 그런데 이 사람들 힘이 너무 커지고, 그 다음에 과두제 철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조직의 상상 윗대가리들 있잖아요.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조직의 상층부를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.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게 아니겠느냐,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행정학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될 관료제에 대해서도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